좀 당겨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아직 좀 이제 막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국제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혁명기념재단,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저는 동학동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윤성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순국선열 및 동학혁명 참여제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주요 인사 몇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최 측의 인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김중덕 장관을 대신하여 김현환 국장 직무대리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동학혁명기념재단 이화 이사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갑오전쟁박물원 척중걸 전 관장님과 왕규화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본 홋카이도대 이노우에 가치오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본 치바대 조경달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 마에지마 히로시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도 천도교 연원회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최 측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덕원 동학혁명기념재단 이사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문서를 제가 밀고 오는 게 정상이겠죠? 여러분들은 크게 웃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도교인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경양 각지에서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한중일 상국의 이희화 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님과 취진지에 전 중국 갑오전쟁박물관 관장님, 이노우에 가츠오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와 천도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뜻을 하나로 모아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3국의 미래를 논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 단체가 함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작지만 큰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평화, 화해, 상생의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 아래 한중일 석학들의 기조 강연과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의미,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세 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에만 몰두해온 그동안의 연구 경향을 벗어나 청일전쟁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동아시아 3국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에 대해 각각의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열띤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가 열리는 이곳은 대한민국 역사의 기운이 서려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이곳에 동아시아 3국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지향과 목표가 평화와 화해 그리고 상생이었다는 것을 세 나라 학자들의 주장과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동학농민혁명이 한반도만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동아시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을 빼놓고는 동아시아의 근대사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해주는 기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94년에 직면했던 당시의 상황이 120년이 지난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와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당시의 상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 자유, 평등, 평화, 개혁, 인간 존중 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사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그러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학농민혁명 평화, 화해, 상생의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을 동아시아라는 공간적 확장을 시도하며 동학의 조직과 사상의 맥락 속에서 세계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해 보게 됩니다.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여러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를
천도교단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의 동학구회들이 함께 진행함으로써 동학 창도 이래로 155년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회복은 과제 청산을 위한 거부를 내디뎠고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세상의 관심과 지지를 새롭게 보양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학천도교로 이어지는 교단 조직 외에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기념재단 및 전국 각지의 동학 관련 기념사업단체가 각각의 조직을 구성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온 것은 그대로 동학의 역사의 고달픈 이력을 말해주는 역사입니다. 그것은 동학농민군을 척살하던 반역의 역사 손길이 강제한 굴곡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들 각자는 스스로 강건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드디어 동학농민혁명 두갑자 120주년을 맞으면서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그것은 마치 상고처럼 훌륭한 옥동자를 낳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성취는 12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천개벽의 비전을 담은 동학 사상의 전수, 진수, 민족과 국경을 아우르며 세계 인류 보편의 평화를 추구했던 동학 농민혁명의 궁극적인 지향, 사람과 만물이 더불어 화해상생하는 새로운 인간상과 새로운 세계상을 향한 동학의 본질을 직시하고 농구하여 수양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보년 당시 민중들과 시대 상황이 동학의 진리와 철학, 조직과 역량을 간절하게 원하였다면 지금 이 시대 또한 동학의 생명 평화 사상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오늘의 국제학술 발표회도 동학의 지평을 한참 높게 보양하며 그리고 더 넓게 확장하는 산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동학 연구에 헌신하고 계시는 석각들께서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혜를 가다듬어 세상에 펼쳐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기념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태 전국동학혁명유족회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회장 김석태입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환영 인사를 올립니다. 1994년 제2동학농민혁명 유족회가 창립된 지 20년이 지나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동학농민혁명 120주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천도교, 그리고 우리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이름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돌이켜보건대 동학농민혁명 유족들은 동학령이라는 그 굴레로 인해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유족들은 이를 감내하고 견뎌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고견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사 속에서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바로 그러한 계기가 되는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한국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화 선생님, 그리고 중국의 취준주의 전 중국 가보전당 박물관 관장님, 그리고 일본의 인어회 가쪼 국가유도대 명예교수님과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한중일 3국어 학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선열들의 순간력을 넋을 기리고 우리들이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가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부터 120년 전 혁명 의지를 다졌던 그분들의 애국 애족 정신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어올 것이며 그 피와 땀을 기억하며 오늘 학술대회가 큰 성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해서 김연한 문화기반국장 직무대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축사를 대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과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러한 대규모의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그리고 천도교가 손을 맞잡고 함께 준비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화해와 상생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민족사의 분수령이자 일대 전환점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많은 연구를 통해 한국사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사를 넘어서 세계사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높은 위상을 갖도록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주제인 동학농민혁명, 평화, 화해, 상생의 시대를 열다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동아시아 3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지평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평화와 화해 그리고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하여 세계사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자 정신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이었으면은 저 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시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중국, 일본, 한국에서 오신 역사분야 석학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와 역사문제연구소 고문께서 동학농민혁명은 기층면의 변화운동이라는 변혁운동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화 선생님께서는 역사학자로서 수십 년간 오로지 동학농민혁명 사만을 연구 발전시켰으며 민간재단법인 시절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기념사업의 초석을 마련하셨고 이후 현 기념재단 설립에도 모든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이유화 선생님 모시고 첫 번째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주최 측에서 20분 정도만 얘기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것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났을 때 읽어보시고 제일 끝에 요지를 붙여가지고 일본, 중국어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맞이해 국제학술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평가와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9세기 조선 말기는 정치 변수와 사회 변동이 극심하게 전개된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독점 체제를 이룩한 김씨와 민씨는 더욱 비리와 부패를 자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수령 권한의 확대와 신향의 등장으로 향촌의 수살 체제가 강화되었습니다. 1862년 삼정의 문란에 따라 농민동기가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폭발하였습니다. 연이어 활빈당 등 비밀 결사가 조직되어 저항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1876년 이른바 개항이 이루어진 뒤에는 외국 세력이 합법적으로 침투해 광산 개발권, 산림 걸채권 등 이권을 앗아갔고 우리의 양복을 다 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중이 반감이 아주 높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향촌 지식인인 최재훈은 1860년 동학을 창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천대교 인사도 왔지만은 역사 관련 얘기이기 때문에 존칭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 최재훈은 좌도 난정의 죄목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제자 최시영은 지하 활동을 벌이면서 동학의 개건에 나섰습니다. 1871년 이필제를 중심으로 한 이들 동학도들은 동해안에 위치한 영해부를 습격해 부사를 죽이고 이설을 징치하는 일을 벌여 중앙정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최시영은 잠행을 거듭하면서 동학을 포덕하였습니다. 동학 조직은 강원도에서 호서지방과 호남지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860년 들어 이들은 공주, 삼리, 서울 등지에서 수천 명씩 모여 교조 신운운동과 함께
서양 세력과 일본 세력의 축출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1893년 봄에 전개된 오운 집회와 원평 집회에는 수만 명씩 모여 보국 안민과 적포 국민과 척양 척외를 외치면서 부정 세력의 축출, 외국 상품의 배격을 외쳤습니다. 1894년에 들어 보부와 무장에서 첫 동기하여 황토에서 전라감행에서 보낸 관군과 접전을 벌여 일대 승리를 거두고 이어 중앙군인 장명 군사를 장성에서 격파하였습니다. 농민군은 고종이 보낸 사자를 원평에서 처단하여 대련한 의제를 보였습니다. 농민군은 호남의 수구여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전주성을 점령하였습니다. 농민군은 중앙군과 몇 차례 접전을 벌인 끝에 화해가 성립되었으나 초토사 홍계호는 전봉기 요구한 국가 수탈 등 패정을 조정에 건의해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농민군은 점령한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해 패정을 스스로 개혁하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강소라는 말은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농민 통치의 기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래 역사학자들은 이 집강소 활동을 두고 농민 자치라고 했지만은 농민 자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령지에서 수령을 다 몰아내고 임금이 직접 임명한 수령들을 다 몰아내고 행정을 대신했고 특히 국가에서만 거두어야 할 군수전 즉 군인세를 직접 거두었습니다. 또 스스로 양반 상놈을 가르는 신분 제도를 타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골간이 되는 신분 제도 이런 문제를 스스로 타파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농민의 통치 행위라고 보는 거야 맞지? 그것이 자치라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런 주장을 펴봤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집강소는 무엇보다도 양반 상놈을 가르는 전통적 신분 제도 타파에 나섰고 양반 상놈 상류인의 종이 서로 접장에 부르고 맞절을 하였습니다. 자, 이걸 이 제목이 다시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설명을 더 붙이면은 동학군들은 그 전에 동학 조직에서부터 이 당시에 이르기까지 호칭을 똑같이 접장에 불렀습니다. 집강소 기간에는 이것을 철저하게 시행해가지고 누구나 종이나 상전이나 양반이나 상놈이나 베스라치나 평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전부 호칭을 접장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당시에 동무라가 부르는 것이 1914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벌써 이런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남자와 여자 어린이나 어른이나 가릴 것 없이 맞절을 하겠습니다. 이건 오화기문 같은 데에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서로 맞절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평등의식을 이를테면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맞절을 하는 그것은 최초로 중국 당나라 때에 척천무구가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물론 척천무구가 쫓겨난 뒤에 이런 관행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세계 여성사에서 여권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학농민혁명 또는 이 접장과 맞절했다는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흔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사회인 조선시대에 엄청난 새로운 변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두고 전부 다 동학 최재우를 좌도 난정으로 처형한 뒤에 동학교들이나 또는 이 농민들 이들을 국가에 반하는 그런 역적으로 재단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집강소 기간 동안에 고리채 정리도 하고 불명하는 주민들의
부자들한테 쌀을 거두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이 집방소 기간이 진행 동안에 대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청국에 지원군을 요청하자 청국은 청진조약의 지조 출병에 따라, 지조 출병이라는 말은 서로 조회를 해서 알리고 난 뒤에 군대를 보낸다 이 뜻입니다. 청진조약은 바로 갑신정변 이모군란 이 과정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서부에서 싸운 그런 그때의 일본이 유세를 부려가지고 청나라에게 배상금을 물리는 그런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1월 9일로 하여튼 일본군이 출병을 했습니다. 일본군은 인천과 서울로 진격해 경복궁을 점령하고 교정을 압박해 친일개화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한편에는 청국군을 도발해 청일전쟁을 벌였으며 청나라 군대는 아산 전투에서부터 평양 전투, 압록강 전투, 그 다음에 요하 일대의 전투, 그 다음에 위해라는 때 그 앞에 유홍도라는 섬까지도 일본군이 가가지고 진격을 해서 청나라 군대를 여지없이 깼습니다. 그 결과 즉 말하자면 뒤에 발표에서 청일전쟁 관계에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씨들이 소위 집권 세력들이 외국 세력에 손을 내밀고 군대를 보내달라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졌다는 이런 역사적 비극을 안고 있습니다. 한편 농민무용 집방소 활동을 전개하면서 군수전, 군수미 그리고 무기를 확보하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해 9월에 들어 북쪽 농민군과 연합전선을 폐기로 합의하고 논산과 공주로 진격했습니다. 삼내와 논산에서 북쪽 동학 세력과 남접의 세력들이 바로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공동연합전선을 폈던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에 북쪽에서는 좀 신중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남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참고 넘어갈 수 있느냐, 임금이 저렇게 핍박을 받고 나라가 흔들리는데 동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을 다 타파하고 연합전선을 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다시피 현재 동학재단과 천도교와 유족회가 셋이 합해서 얼마 전에 서울시청에서도 전국 기념대회를 열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세 단체가 연합했었습니다. 이 정신은 바로 우리가 삼내 논산에서 남북쪽 군이 연합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차 봉기를 반봉건, 2차 봉기를 반침략이라고 부릅니다. 두 차례 봉기에 참여한 농민군의 성격을 두고 전봉주는 동학과 원민이 결합해 했는데 원민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초 기록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동학 교도가 많았느냐 또는 그 교도 아닌 사람이 많았느냐 이렇게 묻자 전봉주는 원민이 많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황현은 오화기문에서 동학과 난민이 결합해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면 그도 동학이라는 종교 즉 그런 의미와 난민 즉 말하자면 조정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결합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능한 글 쓸 때마다 공식적인 용어가 딱 있습니다. 진동학당과 위동학당. 진짜 동학을 믿는 사람 그게 진동학당이고 가짜로 믿는 사람 척하는 사람들 별나라를 꿈꾼다. 이 제목도 지금 변혁운동이라고 했는데 이 변화를 꿈꾸는 세력들이 동학의 조직과 동학의 이념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한번 엎어보자 이런 세력들이 결합됐다 이 뜻입니다. 오늘날 조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벌써 이 두 세력이 결합해서 거대한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 이렇게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일본에서는
그 용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는 바보 농민 전쟁이라고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동학당, 그러니까 동학당의 난 책 제목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용어가 아주 복잡하지만은 또 그 복잡한 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지역을 보면은 2차 봉기에서부터 1차 봉기 후반기에 오면은 강원도, 황해도 전국적으로 다 번졌고 권병덕 또는 쓴 그 글에 보면은 평안도에서도 용광 일대에서 농민 봉기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함경도는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면은 홍범도가 포수 99대 출신으로 포수 노릇하다가 그래서 산속에서 몇십 명 데리고 포수하다가 얼핏 남쪽에서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일본군과 싸우다가 잡혀서 죽었단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의병에 뛰어들었다. 이것은 홍범도 일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큼 저 함경도까지도 직접 봉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소문이 이렇게 퍼졌던 것이고 제가 이번에도 새로 전봉규라는 책을 내면서 얘기했는데 이 파랑새의 노래도 그와 마찬가지로 녹두꽃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평안도 파랑새 노래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게 거대한 전국적 민중운동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강석에서 어떻게 의사를 통하고 행동을 전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사원을 두어가지고 이건 쉽게 말하면 의원, 시의원, 도의원 하듯이 그 의원 같은 사람들을 두어가지고 합의체로 운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사람들이 지금도 한민주주의의 풀뿌리가 집강소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영국에서는 쓰레기통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찾아라 그랬지만은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가 절차 민주주의는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얘기할 적에 공화제 이걸 얘기합니다. 자유평등 박애 1870년대에 부르주아 세력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전개되었지만은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지막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나서 헌법에다가 자유평등 박애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 집강소의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 역사 유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봉규는 조선 조정을 전복하면 뜻있는 인사를 골라서 협합해서 합의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는 체제 구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잡혀있을 때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왕조 체제를 전복하고 축족 세대 정치를 타파한다는 의지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데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앞으로 발표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거의가 그 당시에는 중앙에서 토벌한 기록만 있고 또 선비들이 이를테면 유림들이 저놈들은 역적이다 하는 그런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기록은 거의 선언서 같은 포고문 같은 거 몇 개만 나와 있었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적에 당시에는 모든 우리나라에는 신문이 제대로 가행된 적이 없어요. 그때 일본에는 막 신문이 태동돼가지고 서울에 기자들이 파견돼가지고 이들이 경쟁하다시피 해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지금 동학재단을 비롯해서 그 전에 우리가 학자들이 모여서 일본 신문이라든가 잡지의 모든 글들을 수집해가지고 우리가 영인 가능한 바가 있지만은 앞으로 지금도 번역도 하고 일본 신문 잡지 자료들을 통해서 제대로 좀
알리려고 합니다. 다만 정확하지 못해서 그때도 일본 외무성이라든가 여기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검열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한편 가보계획에 노비 해방 등 신문지 타파와 양반 세력의 특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농민중의 요구 조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야 수천 년 동안 강구했던 양반 지배 세력의 와해와 민수 세력의 종말, 산업의 해방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완고하던 이씨들이 이때 다 도망갔습니다.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놓았는지 민영민 갔으면 도망가다가 중국 쪽으로 도망가다가 잡혀갔고 그 뒤에는 또 민씨들 홍콩으로까지 재산을 빼돌려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군의 승리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성립되어 청국은 배상금은 물론 대만을 식민지로 내주었고 타이완을 식민지로 내주면서 일본이 최초로 식민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영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에서 청국을 대신해 발언권을 강화하여 식민지화의 본격적 단계를 밟았습니다. 청일전쟁은 50여 년 이어진 중일전쟁이 시작했으며 한국의 식민지화에 따른 민족 분단은 1차로 일본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안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첫째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무능한 고정과 민씨들의 부정, 군대 정규군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몇천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1차 책임은 우리 내부에 있다 볼 수 있고 2차 책임은 우리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 문화를 가진 이런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일본에게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일본에게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이끌고 미군이 이끌고 싸우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러시아 소련 군대가 참전해가지고 일본에 있던 메가더 사령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전략 장교 대리급들이 앉아서 저쪽에 소련군이 오면은 한 번 대해서 또 한 번 위험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38선을 그어버리자. 저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 이렇게 점령을 하자. 그 약속해가지고 그 메가더가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3차의 책임 분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메가더 또는 그 당시에 메가더 사령부에 있어요. 그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적어도 120년 전에 이 사실과 오늘의 분단 문제를 결부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한국에는 제도적 신분제도는 완전히 타파되었으며 농지개혁이 이루어져 지주제가 사라졌습니다. 농민의 지향권이 실현되었지만 아직도 수탈 자본주의로 말미암아서 소득의 불균형, 가중되는 빈부의 격차, 당대국의 간섭으로 자주권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조건에서 농민군의 지향은 역사적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제학술에도 시대 정신에 맞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분단 구조를 청산하며 진정한 평등과 자주를 실현하는 과제를 안고 인권을 보장하는 토론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 선생님께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평생을 동학농민혁명사에 못 바쳐 왔으며 그리고 아직도 많은 열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춘재 척준걸 중국 갑오전쟁박물원 전 관장님께서 동학농민혁명과 중일 갑오전쟁이 국제정세에 끼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중국 갑오전쟁박물원은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 일어난 청일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자는 취지로 중국 위해에 세워진 박물원으로서 지난해 박물관에서 박물원을 선택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各位代表，大家下午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9月份，中国、韩国、日本的学者在中国的未来召开了一次国际学术研讨会。 지난 9월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중국의 위해에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我们的目的都是为了和平、和解与发展。 우리들의 그 학술회의의 목적은 바로 평화, 화해, 그리고 모두의 발전, 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我的论文题目是《东学农民革命及中日甲午战争的深远影响》。 네, 제 논문 발표의 제목은 그 文章挺长。 不好意思. 네, 동학 농민혁명과 중일 갑오 전쟁이 국제 정치에 끼친 영향입니다. 昨天一到韩国，非常高兴。 어제 저녁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기뻤습니다. 但是也有遗憾，就是我老想着，如果我要是能够早点学会用这个 한국어 韩国语做报告的话，那么我也可以节约一半的时间。 제가 무척 유감으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한국말을 조금 배워서 바로 한국말로 발표를 할 수 있었다면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所以我这次回去以后啊，首先要向威海的青年人说，让他们抓紧时间多学几国的语言，以便未来更广泛的开放和交流。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 돌아가서 특히 유해에 있는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외국어를 공부해라. 외국을 많이 공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학술 교류, 국제 교류를 할 때 충분히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제가 비전을 주려고 합니다. 发生于1894年的东学农民革命运动及其引发的中日甲午战争，是东亚地区这个的重大事件。 네, 1894년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은 그 중일 갑오 전쟁을 또 일으킨 그런 동아시아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中日甲午战争不单彻底改变了中国、韩国、日本的历史命运，而且战争的结局也使远东地区乃至世界政治格局发生了重大变化。 네, 중일 갑오 전쟁은 중국, 일본, 한국의 역사적 운명을 바꿔놓을 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결말은 극동지역, 더 나아가서 세계 정세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今年是东学农民革命运动及中日甲午战争爆发120周年。 올해는 동학 농민혁명과 중일 갑오 전쟁이 발발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这场战争不单对中国、日本、韩国产生了巨大影响，而且也使远东地区乃至世界的格局也发生了深刻的变化。 이 동학 농민운동과 중일 갑오 전쟁은 한국, 중국, 일본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我的文章啊，就是以韩国东学农民革命由此引发的中日甲午战争对东亚当事国与世界历史产生的重要影响，做一些简要的论述，以求达到以史为鉴的目的，从而维护持久和平，推动东亚地区乃至整个世界的持久和平与稳定发展。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논문을 통해서 이번 동학 농민운동과 혁명과 중일 갑오 전쟁이 이렇게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아주 그 집중적으로 개괄적으로 그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동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 유지 또 안정적인 발전을 모색해 보는데 의의를 삼고자 합니다. 首先谈谈东学农民革命何以引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학 농민운동이 어떻게 해서 중일 갑오 전쟁을 일으켰는가, 야기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东学农民革命是发生在朝鲜全罗道、毛壤和中清道、青山、平赏道、晋州等地区为中心的农民起义运动。东学农民武装起义是传统的农民武装起义，利用东学道的形式组织发展的革命运动。 네, 동학 농민운동은 조선 반도의 전라도, 무장, 충청도의 청산, 경상도의 진주 등 중심으로 발생한 농민 봉기를 가리키는데, 동학 농민 봉기는 전통적인 농민 무장 봉기가 동학도의 형식과 조직을 이용해서 발전한 혁명 운동이었습니다. 1894年的早春，秦凤鸣继承了东学道观念的全文准、殷道三、郑义瑞等率领古部、台人两地1000多名农民首先袭击了古部军衙，暴动农民，抢夺武器，释放被关押的无辜群众，还惩办了一批蓄力衙前。 네, 1894년 이듬해 동학사상을 신봉해서 계승한 전봉주, 김도삼, 정혁서 등이 고신과 태인 두 지역에서 천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야를 수격했습니다. 봉기한 농민이 무기를 뺏고 죄 없는 백성을 풀어주고 관야 서리들을 징벌했습니다. 5月初旬呢，势力迅速壮大的农民起义军进占具有粮仓称号的军事要地白山，并打出了除暴救民、济世安民的旗帜。 네, 5월 초순에 세력이 급속히 강해진 농민 봉기군은 곡장지대며 군사 요지인 백산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기군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죽창을 들고 그 제폭구민 또 제세 안민의 기치를 내세우고, 우리가 을을 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본의가 결탄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창생과 도탄에 빠진 그 국가를 반석에 두고자 합니다라고 외칩니다. 起义军所到之处纪律严明，秋毫无犯。这个崔世恒也领导了中清道、青山、平赏道、晋州等地的农民革命运动。 그래서 최시영 등이 경상도 등지에 그 농민혁명 그 등지에서 그렇게 그 농민혁명을 이끌게, 경상도 진주 등지에서 농민혁명을 이끌게 됩니다. 朝鲜这次声势浩大的农民革命运动，是以侍奉天主、抚国安民、后天开辟、助持我阳为思想理论基础。 네, 그 파죽지시의 농민 그 혁명은 비록 그 기간이 짧았지만은 방대한 규모와 강한 전투력 또 깊은 영향력은 한국의 근대화 이래 큰 수준의 부강 운동을 추구한. 농민혁명은 그 천주를 그 신봉하고 또 보국안민 또 후천 개벽 这场发展迅猛、势力颇足的农民革命运动，虽然持续时间不长，但其规模之大、战斗力之强、影响之深远，达到韩国近代以来各种追求进步不讲运动的最高水平。 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죽지시의 농민혁명은 비록 짧았지만 방대한 규모, 또 강한 전투력, 또 깊은 영향력은 한국의 근대화 이래 가장 큰 수준의 부강운동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朝鲜农民东学起义之初，日本政府及军部也密切注视着因农民战争而激烈动荡的朝鲜。与其说是对农民叛乱，不如说是对清政府的动静格外关注。 네, 조선 농민혁명 초반에는 일본 정부 및 군부는 농민혁명으로 인해서 격렬히 도유하는 조선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었지만은 농민 반란보다는 청정부의 동정에 특별히 관심.
所以早在4月2日，日本的外务大臣陆奥宗光这个副次长林董和这个参谋本部次长川上超六中将就在一起开会研究朝鲜问题。 네, 그래서 이미 4월 2일에 일본 외무대신 또 참모본부 차장, 외무차장 등이 비밀리에 조선에 출병해서 중국 세력을 몰아내고 또 조선 일본의 통제 아래 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近于初夏季节，东学农民起义军的声威大振，腐败无能的朝鲜政府于6月3日请求清政府派兵镇压。日本政府认为机会难得，于是采用欲擒故纵的方法，极力怂恿、引诱中国出兵朝鲜。 네, 초여름에 집어들었던 그 동학농민군은 위험을 떨쳤고요.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 정부가 6월 3일 진압을 위해 청정부에 원병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회 잡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뭐냐면은 이게 먼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뭐냐면 뭐냐면은